안녕하세요. 한양류마미소내과 원장 김지승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통풍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통풍인데요. 사실 통풍에 대한 강의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통풍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통풍약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풍약들에 대한 부작용 이슈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통풍약과 관련되어서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나 주사 부작용 이슈는 항상 관심을 끄는 이슈인데요. 코로나 백신 초창기에 굉장히 부작용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가장 핫한 주사제인 위고비의 경우에도 부작용의 이슈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진료실에서 어떤 병을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할 때 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워낙에 정보들이 많다 보니 환자분들이 실제로 검색도 많이 해서 오시고 많이들 질문들을 하십니다. 주로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이레놀 제품 설명서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타이레놀 사실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소아에서도 쓰고 임산부에서도 많이 쓰는 약들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빨간 박스 표시를 쳐 놓은 곳이 타이레놀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 내용들을 읽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하고요. 천식 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장관 출혈 이런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들도 많이 적혀 있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구역 구토라든지 간 기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부작용도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타이레놀도 굉장히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와 봤고요. 통풍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통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풍은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대사성 질환이고요. 성별을 봤을 때는 남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40-50 대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통풍의 특징이 최근에는 20-30 대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맥이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의 어떤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치맥으로 대표되는 술과 고기라든지 축구와 같은 어떤 자극적인 관절에 자극이 되는 운동, 이런 것들이 통풍 급성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풍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엄지발가락이고요. 엄지발가락 이외에도 발목이라든지 무릎, 팔꿈치와 같은 관절에도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통풍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전문적으로 진료를 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 통풍 급성 발작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기 좀 귀찮아서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이 약이 통풍약이 맞는지, 이 약을 먹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통풍이라고 약국에서 얘기를 했으니 진통제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진통제와 위장약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쳐도 약의 개수가 좀 많기는 하고요. 여기서 이제 통풍약이 맞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통풍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풍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알로프리놀이라고 하는 게 약의 성분명이고요. 바로 안에 있는 자이로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분의 상품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세 가지 알로프리놀, 페북소스타트, 그리고 벤즈브로마론 같은 경우가 요산을 낮춰주는 요산 저하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통풍약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콜킨 같은 경우는 통풍 환자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약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통풍 급성 발작이 왔을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한 역할도 하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은 요산 저하제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서 급성 발작이 오는 빈도를 줄여주는 어떤 예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급성 발작이 왔을 때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알로프리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산을 낮춰주는 요산 저하제이고요. 1970년대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되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고 있는 약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자이로릭이라는 상품명과 유유알로프리놀이라고 하는 상품 두 가지 제품이 나와 있고요. 알로프리놀의 작용 기전 자체는 잔틴산화 효소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잔틴이라고 하는 퓨린의 대사산물이 잔틴산화 효소에 의해서
고만에서 요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잔틴 산화 요소를 억제시킴으로써 요산이 낮아지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알에 100mg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용법 용량 같은 경우는 제품 설명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적은 용량 하루 한 번 100mg으로 시작하고 치료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매주 100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8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여한다. 경증에는 100에서 300, 중간에는 300에서 600, 중증에는 600에서 800까지 쓰고 하루 한 번 아니면 하루 세 번까지도 쓴다고 하고요. 최대 하루 한 번 쓸 때 3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알로프리놀을 800mg까지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300mg 정도까지가 이제 최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그 이상 쓰지 않는 이유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알로피리놀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서는 300mg 이상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이로릭 제품 설명서고요. 아까 타이레놀보다는 쪼끔 더 복잡합니다.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이제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메스꺼움, 도브룩함, 식욕부진, 설사 요런 것들이 이제 간단한 소화기계 부작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근육통이랑 관절통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약 쓰는 분들 중간에 혈액 검사를 해 보면은 간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신장 기능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범혈구 감소증 이런 것들은 심각한 어떤 혈액 관련된 부작용인데 사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알로피리놀은 당장 중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백내장이라든지 종기증, 여유증, 혈뇨,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요. 때때로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약을 설명을 드리면서 모든 부작용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는 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또 가장 심각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알로프리놀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바로 이 과민 반응입니다. 알로프리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중증의 사망률이 약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망률이 20%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로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알로퓨리놀을 사용하고 나서 처음 한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 중증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약을 쓰고 나서 혹시 피부에 어떤 발진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두드러기라든지 가려움증과 같은 과민 반응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환자에게 체크를 하시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냐면요. 드레스 증후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용애 요런 종류의 질환들이 있는데 드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혈액 검사에서 이제 호상구가 많이 높아지는 어떤 피부 과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과 독성 표피 괴사용애는 정태 생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피부의 어떤 박리를 특징으로 하는 피부 중증 알러지 질환이고요. 체포면을 침범한 면적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예들인데 이렇게 처음 사진처럼 입술 주위에 비교적 경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전신을 침범을 해서 이렇게 피부가 박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부가 이렇게 박리가 되면은 저 안쪽으로 이제 세균들이 침입을 해 가지고 세균 감염이 생기고 그 세균이 이제 전신을 또 퍼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폐혈증, 전신 폐혈증으로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알로피리놀 과민 반응을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적정한 용량의 의약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를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국가에서 시행을 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14 년도부터 국내에서 이제 피해 보상 제도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료는 이제 2023 년도 자료이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2023 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다빈도 부작용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지를 리스트업을 해 놓은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드레스 증후군 이런 피부 반응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것들은 이제 알로피리놀 때문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뭐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다
합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렇다면 어떤 의약품이 이 많이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나타낸 건데 1 등은 항생제이고요. 여기 다섯 번째 보시면은 통풍 치료제라고 하는 게 5 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통풍약이 쪼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성분별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단일 성분을 쪼개서 어떤 성분이 가장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1 등으로 아까 통풍 치료제가 5 등이었는데 단일 성분으로는 알로푸리놀이 1 등입니다. 보시면은 전체 부작용의 약 9%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이등과 차이도 꽤 나는 정도의 독보적인 1 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 알로프리놀 굉장히 위험한 약인데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프리놀 과민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용량보다는 고용량을 쓸 때 더 위험하고요. 고령의 환자에서 사용할 때, 신기능이 나쁜 환자에서 사용할 때 더 알로프리놀 과민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HLA-B5801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는 뭐냐면은 알로퓨리놀 과민 반응 중에서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을 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이제 이미 밝혀져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문제가 왜 되냐면은 사실 서구인에서는 약 양성률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인에서 굉장히 양성률이 높아요. 조사에 따르면 이제 한 12% 정도 된다고 하고요. 사실 이 정도면은 서구인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수치니까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인 이외에도 중국의 한족이라든지 태국인에서도 굉장히 높은 양성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알로피리놀 과민 반응, 중증 이상 반응과 이제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이제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는 2020 년도에 식품식약처에서 내놓은 이제 웹툰이고요. 요거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환자가 통풍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통풍약을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환자가 "통풍약 부작용 많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그랬더니 이제 밑에 의사가 설명을 해 줍니다. 통풍약 중에서 알로퓨리놀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사용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내용이고요. 여기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 HLA-B5801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고 검사 급여 기준에 대해서 적어 놨는데 사실 이 급여 기준이 지금 급여 기준과는 쪼끔 다릅니다. 신장 만성 신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요산 수치가 9.0 이상일 때 보험이 가능했었고요. 사실 이런 보험 급여 기준이 까다로운 것 때문에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2021년 8월 달에 이 유전자 검사가 전면 급여화가 시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자료에 보시면 왼쪽 아래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집에 있는 그 그래프랑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래프는 2020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2020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보시면은 단일 성분으로는 알로퓨리놀이 독보적인 1 등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여기 밑에 이제 빨간색 박스 보시면은 알로퓨리놀 스카라고 하는 거는 중증 피부 이상 반응입니다. 어 피해 구제 신청 사례 중 HLA-B5801 유전자 사전 검사 시행은 0 건. 그러니까 이 알로퓨리놀 때문에 생기는 이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약을 쓰기 전에 이 HLA-B5801 유전자 검사를 한 건이 한 케이스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 검사를 이제 전면 급여화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전면 이 검사를 급여화를 한 뒤로는 이 알로피rir과 관련된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전자 이런 어떤 약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위험하니까 쓰지 말라 요런 것들이 아니고요. 사용해도 굉장히 안전한 약이지만은 그전에 반드시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저희 병원에서 나오는 검사 레포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텍티드라고 되어 있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이렇게 친절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이상 반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코멘트까지 다 달아주죠.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페북소스타트입니다. 역시 요산 저하제이고요. 2012년경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브릭이라는 이름이 제일 대표적인 약이고요. 뭐 유소릭이라든지 페북트 찾아보니 한 14 개, 15개 정도의 제약회사에서 약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그만큼 효과가 좋다. 또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용 기전 같은 경우는 아까 알로피리놀과 똑같습니다. 잔틴 산화 요소 억제제이고요. 대신 페북소스타트는 알로피리놀보다는 쪼끔 더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쪼끔 낮추고 효과를 쪼금 더 높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 밀리와 80 밀리 두 가지 제제가 있고요.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한 번 투여하시면 됩니다. 페북소 스타트는 이제 제품 설명서에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요. "이 약은 매우 신속히 작용하므로 2주 후에 혈청 요산 농도를 재검사한다. 치료 목표는 혈청 요산 농도를 6 mg/dl 미만으로 낮추면서 유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페북소 스타트가 알로피릴보다는 요산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조금 더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페브릭 제품 설명서인데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자이로릭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죠. 이게 실제로 제가 패브릭 이 약통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여기 이렇게 약통이 있고 위에 뚜껑에 보시면은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떼서 이걸 이제 펼쳐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 설명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읽기는 싫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약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약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인 부작용들은 알로피리놀과 크게 다른 것들은 없어요. 이제 이런 소화기계 위장 작용, 위장 부작용들이 있고요.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알로피리놀 과민 반응처럼 심각한 종류의 과민 반응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 페북소스타트 역시도 발진이라든지 소양증 같은 피부 과민 반응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약을 사용하기 전에 비교해서 혹시 피부에 어떤 생기는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 간 수치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빈혈이라든지 범혈구 감소증 요런 이제 혈액계 부작용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런 부작용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든지 우울, 성욕 감소, 편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저혈압도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페북소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작용이 뭐냐면은 심혈관 합병증입니다. 요게 이제 이 케어스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로 연구된 통풍약과 관련된 연구인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통풍 환자에서 알로피리놀을 쓰는 군과 페북소스타트를 쓰는 군들을 비교를 했더니 페북소스타트를 쓰는 통풍 환자군에서 심혈관계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낸 논문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어 실제로 이 연구 논문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많은 어떤 논의랑 토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문 자체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실제로 요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국내에도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나왔어요. "통풍 치료제가 심혈관 사망을 위험을 높인다." 이 논문의 결론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미국에서는 이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미국 식약처에서는 페북소스타트 약제 설명서에 심혈관 질환 관련된 경고 문구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페북소스타트 관련된 이제 그 제품 설명서에 심혈관계 사망과 관련된 경고 문구를 넣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논문의 설계 자체에 문제점도 있고 내용이 쪼끔 부실한 면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오히려 페북소스타트를 쓰는 군이 알로피리놀을 쓰는 통풍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계합병증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연구가 제일 위에 있는 패스트 연구가 되겠고요. 요런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통풍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미국 류마티스 학회는 아까 케어스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페북소 스타트를 1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쪼끔 미국과는 이제 상황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실 알로퓨리놀만 1차 약제로 남겨 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HLA-B5801 양성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작용의 발생 위험성이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현재로서는 페북소스테트도 1차 약제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음 실제 임상에서 적용이 어렵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이 국내 통풍 치료 최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는 페북소스타트와 알로퓨리놀을 둘 다 1차 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런 심혈관계 부작용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알로퓨린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북소스타트의 제품 설명서에 이러한 심혈관계 부작용에 관련된 경고 문구와 이제 케어스 연구와 퀘스트 연구에서의 검사 결과 이 내용을 결과들을 다 실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벤즈브로마론이라고 하는 요산 저하제인데요. 이 약제는 이제 2차 약제입니다.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알로퓨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 단독으로 요산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국내에는 유리논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일 제제가 나와 있습니다. 벤지브로마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통풍약과는 좀 다르게 요산의 배설을 촉진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리논은 이제 50mg 하나 단일 제제이고요. 한 번에 하루 한 번 25ml 또는 50ml를 투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선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한 2 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놀은 제품 설명서이고요. 아까 자이로릭이나 페브릭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약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사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신장 결석이라든지 간 수치가 높아져서 급성 간염이라든지 요런 쪽의 위험성이 있지만은 사실 발생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벤지브로마론 역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약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산 저하제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알로피리놀 같은 경우도 약을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 대신 사용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검사를 해서 더 안전하게 쓰자라고 하는 거고요. 페북소스타트도 그런 심혈관계 질환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런 어떤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연구고 그와 상반된 결과도 많고 현재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통풍약 부작용 많은데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풍 환자분들은 반드시 약을 사용을 하셔서 통풍 발작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요산저하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콜킨이라든지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 급성 발작의 이제 빈도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요. 통풍 급성 발작이 있을 때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킨은 설사의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소염 진통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콩팥의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짧고 굵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통풍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약과 관련해서 진료실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플 때만 먹으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 됩니다. 아플 때만 드시면 안 되고요. 통풍은 안 아플 때도 약을 계속 꾸준하게 드셔야지 통풍 발작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술 먹는 날 약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약 먹어도 되고요. 술 먹는 날은 오히려 약을 또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들 하시냐면은 "술은 간에 안 좋고 약도 간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술 먹는 날에는 약을 안 먹어서 간을 좀 보호를 하고 싶다." 요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술을 드시게 되면은 통풍 발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알코올 자체가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산으로 바뀌어서 높아지기 때문에 통풍 술 드시는 날도 술 약속이 있는 날도 반드시 통풍약, 그러니까 이제 요산 저하제죠. 요산 저하제는 반드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약을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제 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 질환 때문에 매일 드시는 약들, 이 약이랑 통풍약이랑 같이 드셔도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되고요. 간혹 또 이제 통풍 환자분들 통풍약을 먹으면서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같이 먹어도 되냐? 통풍약 잠깐 끊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같이 드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랑 같이 드셔도 통풍약은 안전한 약인데 이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제품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병용할 때 주의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들이 여기 제가 적어 놓은 와파린, 이제 항응고제이고요. 아자티오프린, 사이클로스프린 요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풍약, 요산 저하제를 사용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랑은 쪼끔 결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뇨제나 항결핵제 같은 약제들은 요산 수치를 높여요. 그래서 "요산 저하제를 복용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산이 잘 안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이런 약들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뇨제 같은 경우는 혈압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요런 부분은 쪼끔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 드신다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요산 낮춰 준다고 하는 영양제들 많이 있죠. 타트 체리도 있고 샐러리 종류, 브로멜라인 성분이 낮춰 준다는 얘기도 있고. 영양제 같이 드셔도 됩니다. 통풍약이랑 같이 드시는 거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이제 가끔 영양제 드시면서 "통풍약을 안 먹고 영양제를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요산 저하제를 영양제가 이런 통풍약, 요산 저하제 같은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통풍약을 드시면서 영양제를 추가로 드시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통풍약을 안 먹고 영양제를 먹는 거는 통풍의 치료가 아닙니다. 반드시 통풍약은 드셔야 됩니다. 임신 준비할 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게 요즘에는 이제 20-30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통풍약 드시면서 임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남녀가 쪼끔 달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이로릭이나 페브릭 이런 통풍약 드시는 분들 임신 준비하실 때 복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임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약을 잠깐 중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게 페브릭이나 자이로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어떤 퇴화 기형이라든지 독성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안전한 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요. 임신 준비를 하실 때는 약을 중단을 하고 통풍에 대해서는 경과를 관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약 먹고 나서 성기능 장애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성기능 장애가 보통 발기부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통풍약에 의한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통풍이라는 병 자체가 발기부전을 쪼끔 더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풍이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요산 자체가 음경으로 가는 혈관을 망가뜨려서 발기부전을 좀 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실제로 통풍이 있는 사람들, 통풍이 없는 사람들 발기부전의 어떤 비율을 봤더니 통풍이 있는 사람에서 적게는 한 1.3 배, 많게는 한 1.8배 정도 발기부전이 좀 더 많더라라고 하는 연구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라고 하면은 그러면 통풍약을 먹고 나서 통풍 치료를 하게 되면은 발기부전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약 드시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 설명서 앞에 보여 드렸던 거를 다 한번 찾아봤는데 제품 설명서에 이제 자이로릭에는 발기부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요. 패브릭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부작용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요즘 많이 쓰는 그 챗GPT에 물어봤는데요. 요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알로피리놀은 발기부전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페북소스타트는 발기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발기부전이 걱정된다면 페북소스타트보다는 알로피리놀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답을 주는데 이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 통풍 진단받기 전에 이제 그 시험관 준비를 하시면서 정자 기능 검사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운동성이 좀 안 좋게 나와서 걱정을 하셨는데 시험관 준비를 하는 도중에 통풍 증상이 생겨서 병원으로 내원을 하셨고
통풍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 먹으면서 치료를 하시면서 증상도 좋아지고 요산도 많이 낮아져서 이제 다시 시험관 준비를 하시려고 정자 검사를 했더니 정자 운동성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자기가 한 건 없고 이전이랑 변한 거는 이제 통풍 약 먹은 것 밖에는 없는데 "혹시 정자의 운동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라서 이제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 이제 찾아봤는데 내용이 잘 관련된 내용이 잘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챗GPT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알로프리놀 같은 경우는 정자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오히려 항산화 효과로 정자의 질이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다. 페북소스타트는 명확한 영향은 잘 모르겠다.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페북소스타트를 드셨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어떤 코멘트를 하기는 쪼끔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평생 먹어야 되냐."요. 사실 통풍 진단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통풍은 이제 만성 질환이라서 없어지지는 않고요. 약을 꾸준하게 드시면서 결작 증상이 생기지 않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약 계속 잘 드셔야 돼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반응이 다양한데요. 처음에는 간혹 이제 이렇게 "에이 무슨 통풍해서 무슨 약을 평생 먹나요?"라고 이제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당황하시거나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풍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약을 거의 뭐 한 50-60 년을 먹어야 된다는 얘긴데 내가 건강한데 통풍 진단받은 것도 억울한데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속상하시죠. 사실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통풍이 완전히 어떤 정복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요. 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평생 드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마카오님. "젊고 체격 건장한 남자도 통풍 걸릴 수 있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통풍은 젊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식습관의 변화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통풍이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식습관들이 굉장히 서구화가 많이 되면서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체격이 건장한 남자는 여자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걸릴 수 있고요. 체격이 건장한 것도 당연히 통풍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왜소한 거는 통풍에 잘 걸리는 어떤 그런 좀 결정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그 환자분들 중 통풍 환자분들 중에서 어 트레이너, PT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단백질 식이 같은 것도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걸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연민 님 질문 보겠습니다. 네. 남편이 통풍 때문에 자이로릭을 먹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남편이 가정의학과에서 약을 받거든요. 검사하려면 류마티스 내과를 가야 되나요? 남편이 콜라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로 콜라로 바꾸면 좀 나을까요? 통풍 환자는 무알콜 맥주는 마셔도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자이로릭을 드시고 있고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약 드시고 있으시면은요. 유전자 검사는 당연히 가정의학과에서 가능합니다. 이게 류마티스 내과에서만 가능한 검사는 아니고요. 어느 병원에서도 다 가능한 검사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검사를 하시려면은 어떤 통풍 치료가 가능한 곳에서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요런 쪽에서 통풍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약 처방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의해 보시면은 이 유전자 검사는 어디서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약을 받으시고 있는 가정의학과 가셔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콜라를 좋아한다. 콜라가 굉장히 이제 통풍에 안 좋습니다. 콜라 같은 이제 이런 과당 음료들, 콜라, 사이다, 과일 음료 요런 것들이 이제 통풍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들인데 제로 콜라로 바꾸면 좀 나을까요?
제로 콜라는 일단 그래도 이제 과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콜라에 비해서는 쪼끔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로 콜라라고 해서 사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로 콜라에도 그런 어떤 첨가물 뭐 아스파탐 요런 것들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요산을 직접적으로 높이는지 낮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게 꼭 어떤 과당 성분뿐만 아니고 다른 성분들이 같이 다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를 제로 콜라로 대체를 하면은 조금은 낫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절대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로 콜라라고 해서 '이거 안전하니까 그냥 계속 먹을 거야. 엄청 많이 먹을래.' 요런 거는 안 됩니다. 살짝 생길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 무알콜 맥주. 네, 이 남편분이 콜라랑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무알콜 맥주도 이제 제로 콜라랑 약간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무알콜 맥주 한참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무알콜 맥주가 아마 일반 맥주에 비해서는 맥주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일반 맥주의 한 20% 20-30% 정도 들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퓨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통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퓨린 성분이 문제가 돼요. 몸 안에 들어와서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데 퓨린이 없지 않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 마셔도 됩니다. 뭐 마시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마시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항상 이런 어떤 관련된 음료를 마실 때는 통풍 급성 발작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드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죠. 역시나 이제 절대적으로 무알콜 맥주라고 해서 엄청 많이 마시게 된다. 그러면은 발작 생길 확률은 많이 높아집니다. 네, 그다음 질문 최경희 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선생님, 여자도 통풍에 잘 걸리나요?" 여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환자는 통풍이 굉장히 드뭅니다. 한 10% 정도 10% 미만 정도 되는데요. 여자가 이제 통풍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 안에서 요산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성 환자들도 이제 폐경 전후가 나뉘어요. 폐경 전에 실제로 통풍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여성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폐경 이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자도 통풍에 걸리기는 하지만 남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극히 드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홍서희 님 질문.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10년 전부터 통풍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는 발가락과 무릎 부위까지 통증이 심해져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풍 약물로 사용하고 있는 코리친이 위장에 자주 자극을 주고 소화불량이 심해졌습니다. 여러 번 약을 변경해 봤지만 여전히 위장 불편감이 계속 있습니다. 통풍 약물이 위장에 많이 안 좋은가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복용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게 폴킨, 코리친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리친은 어떤 통풍의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요산 저하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약을 매일 드시는 게 아니고 아마 통증이 있을 때만 복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폴킨 같은 경우도 위장 장애가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폴킨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은 방법은 이제 콜킨에다가 위장 보호제, 위 보호제 같은 약들을 추가를 해서 같이 복용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발가락이나 무릎 부위까지 통증이 심해진다.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 통풍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어 알로프리놀이라든지 페북소스타트 같은 요산 저하제를 시작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약제들은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부작용 중에서 위장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주위에 통풍 전문 진료를 보셔서 "이런 상황인데 통풍 치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감자칩 매니아 님. "통풍에 맥주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장류나 참치 외 장어 같은 퓨린이 많은 음식보다 맥주가 더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알콜 맥주나 다른 주류는 괜찮은가요?" 맥주가 좋지 않은 이유가요. 이제 주류 중에서는 맥주 상대적인 건데요.
맥주 안에 그러니까 이제 퓨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퓨린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요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른 이제 근데 이제 가끔씩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은 "맥주는 안 되고 다른 뭐 소주나 막걸리는 괜찮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자체가요. 요산의 배설을 좀 지연시키기 때문에 요산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퓨린이 없다고 해도 술은 다 통풍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맥주가 쪼끔 더 안 좋다는 것뿐이지 술은 다 좋지 않고요. 음 내장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붉은 육류의 내장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퓨린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안 좋은 건데요. 이런 퓨린이 많은 음식보다 맥주가 더 안 좋은 이유. 맥주가 이것들보다 어떻게 뭐 '더 안 좋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음식들이랑 좀 맥주가 다른 거는 맥주에 들어있는 이제 알코올 성분이 요산의 배출을 좀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런 쪼끔 플러스 알파의 이제 영향은 있겠지만은 사실 들어있는 퓨린은 다 높은 거기 때문에 '맥주가 딱히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알콜 맥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이 있고요.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맥주보다는 쪼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주류도 마찬가지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HJ2 님. 무릎 바깥쪽에 통풍 발작이 1 년에 6번 정도 발병한 지 5 년째이며 요산 수치는 6 입니다. 혹시 통풍이 인대 근육 관절 등에 영향을 미쳐 다리가 변형될 수 있나요? 5 년간 다리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요. 요산 수치가 6 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항상 요산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고 사실 1 년에 6번 정도 발병을 하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산 자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통풍 자체가 이제 어떤 주위에 뭐 인대라든지 근육, 관절에 당연히 통풍은 이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요.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주위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통풍이 요산이 쌓이는 병이기 때문에 요산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 관절에 쌓이게 되면은 통풍 결절이라고 해서 요산의 덩어리 같은 것들이 관절이랑 인대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발가락에 많이 끼이고요. 무릎이라든지 다른 관절들에도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점점 관절이 쪼끔씩 커집니다. 그래서 주위 지나가는 인대라든지 힘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모양이 쪼끔 이상해질 수는 있는데 사실 관절 자체의 어떤 변형,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뭐 붓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다리의 모양이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랑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빨리 통풍 관련된 전문 진료를 받아 보셔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필요하면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4566 번님.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발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알로푸리놀을 처방해 주셨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알로푸리놀을 장기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알로푸리놀 장기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알로퓨리놀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부작용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신장 기능 장애가 있듯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맞지만 사실 그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고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콩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한다면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고요. 알로피리놀 장기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자 검사 제가 이제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유전자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유전자 검사를 사용 전에 알로프린을 사용 전에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큰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은 중간에 무리해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첫 사용하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알로피리놀 단기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으시니 꾸준하게 약 복용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림님. 알로피리놀 복용을 하면서 부작용 평가를 위한 피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걸 추천하시는지요?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로피리놀 같은 경우는 부작용 평가 그러니까 알로피리놀도 마찬가지고 페북소스타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작용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텀이 있지는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최소 그래도 한 3 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하면서 요산 수치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간 수치라든지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물론 3 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워낙에 이제 중간에 건강 검진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를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당뇨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 거기서 검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런 검사 결과를 또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항상 이제 어떤 유도리 있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 한 번 정도씩은 체크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김철우 님. "통풍으로 자이로릭을 5년 정도 복용 중인데 유전자 검사는 안 한 것 같아요. 급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을 바꿔야 되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자이로릭을 이미 사용을 하시면서 크게 부작용이 없으셨다고 하시면은 중간에 유전자 검사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고요. 계속 약 드시면서 안전하게 유지하셔도 돼요.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이로릭 피부 반응 부작용 때문에 회복소 스타트라든지 다른 약으로 바꾸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약물 치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이 형 님입니다. 45세 남성. 패브릭 복용한 지 2 주가 되었습니다. 최근 체중이 증가하고 다리 부종도 생겼습니다. 이런 증상이 패브릭의 부작용 때문일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부종이 심해져도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어떤 체중 증가, 다리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한데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일단은 확인을 해 볼게, 혹시 다리 부종이라든지 이런 몸이 붓는 게 다른 쪽 문제는 아닌지,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콩팥의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어떤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괜찮고 약 쓰고 나서 생겼다 그러면은 약을 한번 중단해 보고 좋아지는지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제품 설명서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부작용들이 다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드문 부작용 같은 경우는 다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한번 중단해 보는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숙자 님입니다. 네. 1년 전에 발목에 통풍 증상이 있었고 요산 수치는 7 에서 8 사이였습니다. 그때 의사께서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지 말고 콜kit만 잠깐 복용했으며 반년간 매달 피 검사 후 수치는 6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증상이 없었으나 최근 검사에서 수치가 7.5로 나왔고 이번에 검사한 의사께서 요산 저하제 권유하셨습니다.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마다 의견이 달라서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통풍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산저하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요산저하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적응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 년에 2 차례 이상 재발하는 잦은 발작, 그다음에 요산 수치가 9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또 어떤 신장과 관련된 통풍 합병증으로 신장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통풍 결절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합병증이 있는 경우, 또 신장 결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이런 어떤 몇 가지 어떤 케이스에서는 요산 저하제를 사용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김숙자님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한 차례 증상이 있었고 요산은 높지만 아주 높지는 않았고 어 그 사이에는 증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라면은 그죠, 좀 이제 애매하기는 한데 요산 수치가 좀 높아졌단 말이죠. 그죠? 1.5. 음 유산저하제를 복용을 해서 미리 좀 증상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중간중간에 어떤 급성 통풍 발작에 의심되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 그러면은 잦은 재발이 있었고 요산이 높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맞겠고요. 증상이 만약에 1년 전에 한 차례 있으셨고 이후에 있지 않으셨다. 근데 다른 어떤 합병증이 없다 그러면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쪼끔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사실 저도 쪼끔 이제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담당 선생님이랑도 좀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기는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구로마유 님이고요. 체중 감량 전에 통풍 발작 증상이 있었고 4 개월 동안 18 킬로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통풍 발작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체중 감량 전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통풍이 생기고 최근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발작이 발생을 하네요. 체중 감량 외에는 발작이 생길 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체중 감량과 통풍 발작은 연관이 있을까요? 다이어트는 탄수화물과 식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체중을 줄이는 거는 체중을 줄이면은 요산 수치가 낮아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아주 많이 낮아지지는 않고 보통 뭐 체중 감량이나 음식 조절 같은 것들을 하면은 한 1 정도는 요산 수치를 낮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자체가 어떤 통풍 발작을 많이 일으키는 위험 인자가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음. 글쎄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실 체중 감량이랑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른 혹시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음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중감 이것 때문에 다시 살을 찌우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통풍 발작은 다른 요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질문들 제가 답변 드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주말 저녁 시간 내주셔서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